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강신주 선생님의 감정 수업입니다.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얼굴. 네, 48개 감정 중에 오늘 함께 하려는 감정은 조롱입니다. 냉소와 연민 사이에서 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네요. 강 박사님이 가져오신 책은 무엇일까요? 자,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또 강 박사님이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놓으시는지. 누가 알까? 가장 철학적인 고양이 한 마리가 맥주에 취해 물독에 빠져 비범한 삶을 마쳤다는 사실을. 위대한 철학자들보다 더 냉철했던 고양이 선생은 속속들이 인간을 탐구하는 도중에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도대체 인간들은 왜 술을 마시는지 그는 정말로 알고 싶었다. 그러니 몸소 술을 마실 수밖에. 비극은 이렇게 호기심에서 생기는 걸까? 추기를 이기지 못하고 물독에 빠져 세상 만사에 작별을 고한 것이다. 인간보다 더 인간을 이해했던 고양이가 죽은 것은 아무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인간들 중 가장 고양이에 가까운 인간 한 명이 고양이의 비범한 삶과 도저한 사유를 기록할 수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일본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 나스메 소세키다. 이렇게 탄생한 소설이 1907년에 완간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다. 모든 것은 거리를 두어야 제대로 음미될 수 있는 법.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직시하기 힘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 우리에겐 고양이의 철학적 시선이 필요한 것이다. 자, 소설 속의 문장들을 좀 읽어 드릴게요. 고양이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단순하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울 때는 죽어라 하고 운다. 게다가 일기 같은 그런 쓰잘머리 없는 것은 절대 쓰지 않는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주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은 일기라도 써서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없는 자신의 속내를 풀어놓아야겠지만 우리 고양이족은 먹고 자고 싸는 생활 자체가 그대로 일기이니 굳이 그렇게 성가신 일을 해가면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존해야 할 것까지는 없다. 일기를 쓸 시간이 있으면 텐마루에서 잠이나 즐길 일이다. 나는 얌전히 앉아 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었지만 재미있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인간이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애써 입을 움직이면서 재미있지도 않은 일에 웃고 또 시답잖은 일에 기뻐하는 것밖에는 재주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내 주인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성품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평소 말수가 적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았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은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 갑자기 내 주인이 한층 더 가짠게 느껴졌다. 네, 책 속 문장들이었어요. 참 우리 가짜는 인간들입니다. 고양이로서는 정말 인간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지혜로운 동양인들은 지행합의를 외치고 동시에 지혜로운 서양인들은 이론과 실천의 합일 혹은 변증법적
종합을 이야기한다. 지금 인간들 스스로 자신이 암과 삶이 괴리된 존재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미 지행합일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꿈꾼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놀라운 것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지행합일이 되어 있고 이론과 실천이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인간은 고양이 선생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을 존경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지행합일도 되지 않았으면서 인간은 지행합일이 이루어진 그런 동물들을, 우수한 동물들을 열등하다고 조롱하며 심지어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뻐기고 있다. 정말 웃기는 일 아닌가? 배가 고프면 늑대는 닭을 잡아먹는다. 지행합일이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것을 아는 순간 동물들은 무엇인가를 먹는다. 그렇지만 인간은 어떤가? 배가 고픈 것을 알아도 생명 존중이든 다이어트든 간에 어떤 괴상한 이유를 들어 번뇌하면서 음식을 바로 먹으려고 들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먹지 않을 뿐 얼마 지나지 않아 먹는다는 점이다. 얼마나 쿨하지 못한가. 고양이 선생의 눈에는 인간의 행태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 닭과 같은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몸서리를 치지만 배가 고프면 어김없이 패스트푸드점이나 통닭집에 들어가 닭을 뼈까지 발라먹는 인간이, 심지어 이렇게 닭으로 배를 채운 뒤 포만감에 트림을 하면서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인간들은 침을 튀기며 생명 존중을 역설하곤 한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아이러니한 일인가. 고양이의 눈에 비친 인간은 너무나 가식적이고 복잡하다. 고양이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산다면 인간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또 책 속 그 문장 드립니다. 인간들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수세미처럼 초연한 척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명예욕도 있고 욕심도 있다. 그들의 평소 대화에는 남을 이기려는 마음과 경쟁심도 언뜻언뜻 엿보이는 터라 여차하면 그들이 늘 욕을 해대는 속물과 한통속이 될 우려도 있으니 고양이인 내가 보기에도 안쓰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니 혹은 겉과 속이 괴리되어 있으니 인간은 일기 같은 글을 쓴다. 진솔한 글을 통해 순간적이나마 겉과 속을 일치시키려는 발버둥인 셈이다. 지행합일이 되어 있는 고양이 선생은 결코 일기 같은 건 쓰지 않는다. 일기란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거나 혹은 실천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쓰는 것이니까. 아, 그렇다. 인류가 자랑하는 문명과 문화란 어쩌면 이렇게 겉과 속이 불일치하는 상태와 그것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종횡으로 엮이며 만들어진 것인지도. 바로 여기에 고양이, 다시 말해 나스메 소세기의 탁월함이 있다.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신랄한 조롱도 이 정도면 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동물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니 정말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인간의 지적인 허위의식이란 정말 눈뜨고 못 봐줄 일이다. 자, 다시 소설 속 문단이에요. 주인이 이 문장을 높이 평가하는 유일한 이유는 도교에서 도덕경을 존경하고 유교에서 역경을 존경하고 선불교에서 임재록을 존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기, 그런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자니 답답하니까 멋대로 의미를 갖다 붙이고는 알았다는 표정을 짓는 것이다. 흐하하. 바로 여기서 고양이의 냉소적인 웃음 혹은 소세키의 허허로운 웃음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웃음이란 반응은 조롱이라는 감정을 토대로 작동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조롱이란 어떤 내적 논리로 움직이는지 좀 더 깊이 음미하기 위해 스피노자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자. 에티카에서 스피노자가 정의한 조롱이란 이렇습니다. 조롱이란 우리가 경멸하는 것이 우리가 미워하는 사물 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기쁨이다. 조롱은 묘한 감정이다. 그것은 미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모든 동물들이 미워하는 그 인간 속에서 그들의 불합리와 위선을 발견하니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소새끼, 즉 고양이는 겉과 속의 불일치를 가장 경멸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고양이족을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폄하한다. 고양이보다 못하면서 고양이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 족속만큼 고약한 존재가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반면 고양이의 장점을 단점이라고 단정하며 으쓱거리는 건 정말 꼴불견이다. 그만큼 소새끼는 자신도 한 마리의 고양이라도 되는 것처럼 인간을 미워하고 있다. 그러니 인간의 본성에서 겉과 속의 불일치를 간파한 다음 고양이는 얼마나 기뻤겠는가. 즉 소새끼가 얼마나 기뻐했겠느냐는 거죠. 그 인간의 본성에서 겉과 속의 불일치를 간파한 다음에 이렇게 조롱할 수 있으니 말이죠. 이제 당당히 인간을 조롱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소설이 풍기는 유머 감각의 씁쓸함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고양이와 가깝다고 해도 소새끼는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닌가. 결국 인간에 대한 고양이의 조롱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조롱일 수밖에 없다. 이런 냉소적인 자기 조롱은 얼마나 허무하고 자기 파괴적인가. 고양이가 물독에 빠져 죽은 것이나 소새끼가 고질적인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네, 이것도 철학자다운 분석이네요. 철학자여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신을 정말로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고양이 선생의 통찰과 가르침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고양이 선생의 예리한 유훈을 우리에게 알려준 작가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작가 본인은 우울증에 빠지면서 우리에게 이런 또 가르침,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작품을 통해. 네, 이 나스메 소새끼, 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많은 일본인들이 매우 사랑하는 이 작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일본 근현대 문단에 큰 영향을 끼친 메이지 시대의 대문호이고요. 한문학에 관심이 많았으나 영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도쿄 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국비 지원으로 영국 유학을 가서 셰익스피어를 공부했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아사히 신문으로 이직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자연주의와 거리를 두고 인생을 관조하는 작품들을 발표하여 여유파라고 불리기도 했다. 일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가운데 한 명으로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천엔 집회에 그의 초상이 사용되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1905년에서 9년 그 사이에 지어졌는데요. 처녀작이지만 소설기를 인기작가로 만들어준 연재소설이다. 작가는 페르시아 고양이 나를 화자로 내세워 주워들은 이야기로 아는 척하는 지식 허영꾼들을 유쾌하게 희화화한다. 소설 속에 나온 문장이에요. 보실까요? 그것 참 의미심장하군. 철학을 꽤나 연구한 사람인가 보군. 대단한 식견이야. 이 한마디로도 주인의 무식함을 잘 알 수 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어찌 보면 그럴만도 하다 싶다. 주인은 무슨 일이든 자신이 모르는 것은 대단하다고 여기는 버릇이 있다. 물론 이는 우리 주인의 하나는 버릇은 아닐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에는 허투루 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 여기고, 가늠할 수 없는 것은 왠지 대단하다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그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떠벌리지만 학자들은 아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다. 이 점은 대학강의에서 무슨 소리인지 모를 그런 얘기를 하는 선생은 평판이 좋고, 아는 얘기를 또 설명하는 선생은 인기가 없는 것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 주인이 이 편지에 감탄한 것은 의미가 명료하기 때문이 아니라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단한 조롱입니다. 예. 참 인간의 좋은 면도 보았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소설기의 다른 작품들에는 부디 그런 인간을 사랑스런 그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아준 작품도 한편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어떤 하나의 현상이나 하나의 뭐 주제, 뭐 학문, 뭐 이런 것을 대할 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습관처럼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프레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롱 섞인 이 조롱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인간을 보았다고 하면 다른 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 조롱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대하기가 쉽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런 만큼 얼마나 삶이 하찮고 가짠게 의미 없게 여겨졌을까. 소새끼의 우울증은 그런 거로부터 온 게 아니었을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런지 지적으로 많이 충만해 있었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런 조롱이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그 따뜻한 감정, 감탄? 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감탄, 경탄? 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인생을, 사물을, 현상을 바라보는 습관도 같이 가지고 있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조롱과 감탄, 뭐 이런 프레임이 동시에 있었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과는 인생이 굉장히 다르게 여겨졌을 것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제가 누구의 인생을 안타깝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저더러 만약에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조롱이라는 프레임보다는 좀 더 밝고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조금은 가벼운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사회 위치적으로 좀 그보다 못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다가 가고 싶은 그런 인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학자의 어드바이스를 함께 해볼까요? 평소에 일을 못한다고 자신을 갈구는 직장 상사가 사장에게서 무능하다는 질책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우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좋겠죠. 쾌재까지는 모르겠지만 순간적인 통쾌함은 누구든 느끼는 게 당연할 겁니다. 혹은 똑똑한 척하는 얄미운 후배가 웬만한 사람도 하지 않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때도 우리는 속으로 웃음을 참게 됩니다. 아니면 성인 구문자인 것처럼 군림하면서 밥맛 떨어지게 행동했던 어느 지식인이 치명적인 스캔들에 빠질 때 우리의 마음은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흥분되기까지 한다. 뭐 또 로또까지요. 이것이 바로 조롱이라는 감정이다. 이렇게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우스꽝스러운 실수를 할 때 우리는 잠시 동안 기쁨의 감정에 빠져들게 된다. 아이고 잘난 척하더니 꼴 좋네.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기쁨을 속으로만 품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남의 불행에 기쁨을 표시하는 순간 엄청난 불이익이 생길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럴 때 능숙한 연극 배우가 되는 것이 유리할 뿐 아니라 내심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테니 말이다. 평소 미워하던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보라. 내심 조롱을 아끼지 않고 있던 내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막 털어놓는 거죠. 이럴 때의 희열이란 말해 무엇하겠는가. 못됐다. 이처럼 조롱이라는 감정에는 무엇인가 병적인 때가 있다. 기본적으로 나를 없이는 여기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우리는 미움과 슬픔의 상태에 있는 셈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에게 불행과 불운이 찾아든 것이다. 바로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잠시 기쁨에 젖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기쁨 아닌가. 마치 오아시스 하나 없는 사막을 배회할 때 하늘에게서 찔끔 떨어지는 한 방울의 비와도 같다. 그렇지만 한 방울의 비의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아예 사막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 사막의 이 표현 자체도 사막에 던져진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간 게 아니라 던져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막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자면 이런저런 농담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나스멜 소세키의 소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는 그냥 이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상황에 몰입해서 보기보다 가끔은 이렇게 고양이의 시선으로 동물의 시선에서 나의 행위, 내가 당하고 있는 행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을 또 이렇게 잘 헤쳐가고 나의 감정의 기복들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그럴 수 있는 그냥 이 감정의 이 화로 치닫는 그런 상황을 좀 모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좀씩 떨어져서 관조하는 태도로 그렇게 몇 초 동안, 1분 동안 그런 습관들을 들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함께 했고요. 다른 또 재미난 소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미셸이었습니다.